안녕하십니까. 돌봄교실 지도사 1급 과정을 진행할 김정숙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저와 20강까지 돌봄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봄교실 지도사 1급 과정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 돌봄교실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초등 돌봄교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동기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봄교실이 보육과 교육을 함께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5강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6강에서는 인성지도를 알아볼 겁니다. 또 7강에서는 생활지도, 8강 완전지도, 문제행동지도, 정서지도까지 알아볼 거고요. 또한 11강에서는 독서지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지도, 미디어교육, 성교육, 그리고 놀이지도, 창의성지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또한 아동 상담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부모 상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운영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20강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테스트,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시면 돌봄교실 지도사 1급 과정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1강입니다. 돌봄교실의 이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의 이해는 첫 번째, 돌봄교실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봄교실은 운영을 왜 하는가, 운영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돌봄교실 운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기대 효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돌봄교실의 중점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돌봄교실이란 어떤 것을 돌봄교실이라고 할까?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아이들을 초등학교 교육을 시키시는 어머니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선생님들께서 경험을 보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학교에 가면 돌봄교실이 초등학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돌봄교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가정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돌보아줘야 되는데, 학교 수업 이외에 돌볼 수 있는 그 기관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은 초등 돌봄교실이라고 해도 명칭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이외에 별도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돌보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초등 돌봄교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등 돌봄교실이 저학년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3학년에서 6학년 정도의 아이들은 또 방과후 수업이 많이 갑니다.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또 그 남은 시간, 귀가하기 전에 남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또 돌봄교실로 합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중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봄교실이 생기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2004년에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사교육에 가 있는 그 수요를 공교육 체제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가 수요를 흡수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저학년을 중심으로 방과후 교실 운영을 하겠다 하는 정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서 13년에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일부 운영됩니다. 2014년에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생 대상으로 초등 돌봄교실이 확대 운영되는데요. 2015년에는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 대상으로 만족도 높은 돌봄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돌봄 완성하는 학년 특성을 반영한 그런 돌봄교실이 운영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돌봄교실의 운영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목적은 첫 번째로 가정과 교육 환경의 변화입니다. 가정과 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했어요. 가정에서 또한 교육 환경,
가정의 환경과 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돌봄 교실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 목적성이 나타나는데 가정의 양육 기능이 감소했다는 거죠. 요즘은 예전과 달리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대가족의 중심에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현대 사회는 굉장히 핵가족화되어 있죠. 그래서 핵가족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 대가족화 있을 때는 할머니도 계셨고 또 고모도 있었고 삼촌도 있었고 엄마나 아빠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양육해 줄 만한 그런 환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아이가 둘 있거나 하나 있거나 아니면 누나 아니면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혼자 있거나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돌봄 이제 굉장히 기능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감소해졌고 환경이 약화됐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이제는 개인 활동을 하는 그런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인 환경도 많이 변화되어 있고 해서 커뮤니티를 결성해서 여성분들끼리 엄마들끼리 또 어떤 활동을 하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맞벌이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높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이만 양육하겠다. 나는 아이들 그 양육에 힘쓸 거야.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엄마의 자리라기보다 나라는 자리가 무엇일까? 나를 찾기 위한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들도 어머니들이 많이 그런 이제 욕구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양육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데 그런 목적성도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감소입니다. 감소라서 아까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됐다는 그런 것과 이제 양상이 비슷한 맥락인데 가족 구성원이 축소됐으니까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니까는 형제자매들이 별로 없어요. 나 혼자만이라든가 아니면 누나 아니면 동생 아니면 형 아니면 동생 이렇게 둘이든가 아니면 많으면 셋, 요즘에 많이 나오면 넷만 낳아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 8명도 낳고 6명도 낳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동생을 돌봐주고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자라니까 혼자 이것을 이제 양육에 대한 것을 혼자서 그냥 뭐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활동을 하고 또 아빠도 활동을 하고 하니까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맞벌이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 경제활동 이것도 이제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과 맥락이 정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어머니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활동을 많이 합니다. 또한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교육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간에 이 욕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가 많이 또 증가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집에 가면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있으면 동생이나 있거나 아니면 누나 있거나 이렇게. 그래서 많으면 동생 아니면 누나, 형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 어른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 많이 가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느라고 바빠요. 미술학원 가야지, 태권도 학원 가야지, 체육학원 가야지, 아니면 수학학원 가야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엄청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교육비에 충당할 이제 경제활동으로 충당하는 그 비용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교육부가 실천한 이 공교육에서 사교육 체제로 도입하기로 한 그 이유가 바로 사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공교육 체제로 타가를 받아들이겠다, 흡수하겠다 이런 취지였었죠. 자, 교육 격차의 양극화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아이들은 사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사교육을 많이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차가 굉장히 양극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사교육 많이 받은 아이들은 또 다르죠. 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많이 받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교육 환경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과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 아이들과 구비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또 교육에 대해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자,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요구인데 아동이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자, 이런 거는 이제 아동이 유해 환경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많이 발달돼 있고 또한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어 갖고 아이들이 집에만 가면은 엄마 아빠가 없이도 인터넷에 그냥 뭐 컴퓨터만 열면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뭐 그 자리에서도 그냥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에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이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되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또 밖에만 나가도 유흥업소나 이런 데도 아이들이 장벽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으로서 아이들로서 이제 그 학습이 정진하고 그리고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들이 무작위하게 노출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돌봄 교실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과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이제 유해 환경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돌보는 것이 나 사적인 거, 개인의 문제라고만 국한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성, 이건 공공의 일이다라고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겁니다. 또한 여성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았듯이 맞벌이 부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요새는 경제적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 수요가 증가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집에 가면 엄마가 있었던 그 환경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자, 또한 방과 후 자녀의 거치 문제입니다. 집에 가면 혼자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누나랑 있던가 동생이랑 있던가. 그래서 근데 아이가 집에 있긴 있대 뭐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부모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밖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들로서는 아이의 안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 거치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돌봄을 운영한다면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 있구나 돌봄 교실에 있구나 하면은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치 문제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그런 목적이 되고요. 또한 사회적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일자리를 이제 창출한 것인데 사회적 일자리는 이제 방과 후 교실 보조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생님들처럼 돌봄 교실 지도자 이런 일자리도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지원해서 일자리를 자꾸 창출을 하는 겁니다.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아이들 돌봄 교실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복지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거의 투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돌봄 교실 운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기대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자,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이런 자녀의 보육이나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효과 또한 방과 후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학교를 파하고 집에 갔는지 귀가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돌봄 교실에 있다 보면은 그 시간 동안은 돌봄 교실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학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 줄 수가 있고 또 지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석식을 제공합니다.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결식 아동이 최소화되도록 결식 아동이 이제 적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자,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돌봄 교실을 내 아이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에서 이 수요를 사교육에 간 아이들을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흡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외 수요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을 위한 그 학원 수학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가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교육비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소득층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은 굉장히 학원에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흡수를 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그 비용을 최소한 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실현이 됩니다. 또한 학교의 지역사회화인데 지역사회와 행정적, 재정적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 갖고 지역사회의 중심축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보육 기능으로의 학교의 지역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냐 하면 지역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간에 학교와 지역 돌봄 간 돌봄 서비스 연계 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게 됩니다. 또한 교육기부, 지역자원 활용, 교육을 기부하게 되죠. 자원봉사 활동하는 건데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 간 돌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은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발굴해서 확산시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나 아니면은 시설 제공 이런 것들을 이제 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돌봄 협의체를 활용한 기관 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또한 인적자원 활용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봉사활동 하는 건데 이제 대학생이나 학부모, 퇴직교원 등의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연계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돌봄 교실의 중점 운영 방안은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돌봄 교실 운영입니다.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입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어 갖고 아이들이 아침, 오후, 저녁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연차적으로 초등 돌봄 교실을 한 학급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할 때는 초등 돌봄 교실 설치, 운영을 위한 제방 경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의 학교의 시설 개선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여도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강료 또한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 소득 계층이나 교육 참여 시간에 따라서 수강료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보육비나 석식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초등 돌봄 교실 참여에 따른 일체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자, 수요에 따라서는 아침에도 운영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여기 운영된다고 했는데 6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아침반입니다. 또한 오후 저녁 돌봄이 있어서 저녁 9시까지도 운영이 됩니다. 야간까지 아이들이 돌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석식을 제공합니다. 실질적인 교육과 보육을 그리고 지원을 하죠. 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중심으로는 방과후 학교에 갔던 아이들, 그 아이들과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방학에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방학에도 부모님들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직장에 가야 되죠. 일하러 가야 되니까 방학에 아이들이 더 곤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치가 불안해서 집에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도 아이들을 8시, 아침 오전 8시부터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권장돼서 방학에도 운영이 되고 또 휴업일에도 운영할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대상으로 이제 정보 제공이나 편의를 확대하는데 학부모들이 돌봄 교실에 아이들이 있는 줄은 아는데 뭘 하고 있는지, 갔는지, 아니 뭘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하고 아니면은 나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돌봄교실 관련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청도 할 수 있고, 출결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급식이나 간식의 메뉴가 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아이가 언제 퇴실했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통행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중점 운영 방안으로 두 번째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인 거죠. 맞춤형. 학년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그런 다양한 그런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저학년인 아이들이 돌봄교실에 있다고 해도 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도 돌봄교실에서 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과 2학년의 학습의 정도가 아이들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년에 맞게 1학년에 맞게, 2학년에 맞게 이렇게 학년에 맞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또한 개인에 맞게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A라는 아이는 국어라는 과목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국어라는 과목이 또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특성에 맞게 또 어떤 아이는 국어보다 음악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국어보다 미술을 잘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서, 미술, 신체, 음악, 교과학습, 미디어 등,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돌봄교실에서도 모두 보조하고 있다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봄교실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자, 돌봄 전용교실을 신설하고 증축,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급식과 간식의 위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생 강화하고, 그리고 귀가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지도사의 전문성을 제고해서 사기 진작합니다. 돌봄교실 지도사는 유치원, 초등, 중등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면은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자격 기준 미달 시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육 이수 후 조건부 채용하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또한 돌봄교실 지도사를 대상으로 교육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학교가 지역과 사회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요. 지역 돌봄 서비스와 연계 강화해서 지역 돌봄기관과 서비스를 같이 공유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가, 시설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교육기부 등 지원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가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강을 알아봤는데요.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